검정 운동화. 학교가 파하고 신발장을 들여다본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며칠 신지 않은 검정색 새 운동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솟았다. 낯선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덩그마니 남아있었다. 맞지도 않는 그 신을 신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것도 채 10년이 되지 않은 때였고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이 연이어 일어나 모두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다. 서울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고모 덕분에 나는 호랑이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밤색 가죽 가방을 멜 수 있었고 한 반에 2~3명 정도나 신었을까 말까 한 검정색 운동화도 신을 수 있었다. 내 운동화는 눈이 부셨다. 무명이 그렇게 빛나는 천이라는 것을 오랜 후에 알았다. 한 번만 신어보자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다. 이튿날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다.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학교가 파자마자 어디론가 우리를 데리고 갔다. 논두길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추수를 끝낸 벌판에는 참새들이 이삭 줍기를 하느라 깡총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학교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탑동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는데 우리 반 아이도 몇몇이 살고 있었다. 선생님은 물어물어 정모라는 아이의 집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간 지 한참 후에 그 애의 어머니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 아이는 우리 또래보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몸이 통통하고 힘이 있어 보였다. 나이도 우리보다 30살은 많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앞서 걸었고 나는 맨 끝에서 어머니 뒤를 따랐다. 가끔 바람이 지나며 건부를 날렸다. 논에는 미처 끌어들이지 못한 볕낫가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볕낫가리를 헐어 마차에 옮겨 싣고 있는 농부가 눈에 띄었다. 우리가 지나갈 적마다 놀란 참새들이 날아올랐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한참을 걸어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논에 도착했다. 아이는 말없이 볕낫가리를 손짓으로 가리켰고 선생님은 아이를 데려가 그 속을 뒤적여 운동화를 꺼냈다.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어머니는 검불이 묻은 신발을 털어 내게 신겼다.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었다. 선생님과 어머니는 그 아이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는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어라 말했지만 나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저만치에서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내게 다가와 이제 되었지? 하며 웃으셨다. 나는 대답 대신 제 어머니에게 등짝을 맞고 있는 아이를 흘끔 쳐다보았다. 아이는 무어라 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으나 용서를 비는 대신 무엇인가 못마땅해하며 항변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별로 매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우리는 한 오리쯤 되는 길을 되돌아 학교 쪽으로 오다가 새터 삼거리에서 선생님과 헤어졌다.
나는 공연히 신발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가는 일이 두렵게 느껴졌다. 그는 힘도 세고 주먹도 우리보다 더 컸다.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두 학년 위의 형들과 서로 욕을 하며 지낸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를 형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괜히 운동화를 찾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잘못한 일도 없을 뿐더러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도 무섭기는 무서웠다. 다음날 친구들이 운동화를 찾았구나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누가 내 운동화를 훔쳐갔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정 아무개지? 하고 다짐해 왔지만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왠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묻는 친구들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째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내 운동화도 점점 빛을 잃고 색깔도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친구는 5학년이 될 무렵 슬며시 학교에서 사라져버렸다. 운동화를 찾은 후로는 한 번도 그 친구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을 거라는 추측일 것이라 생각했다. 서울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아무래도 그때 운동화를 찾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가 죽었다면 나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점차로 학생화라 불리는 구두가 보급되면서 운동화도 그 친구도 내 뇌리에서 사라져갔다.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잊혔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또렷하게 떠오르는 일이 바로 이 운동화 분실 사건이다. 그 친구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해낼 수가 없다. 소풍 사진 한 장 없던 시절 그 친구를 기억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았으며 별로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 아이로 기억될 뿐이다. 또한 얼굴에 비굴함과 분노가 가득했던,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았던 그 아이의 어머니 얼굴도 떠오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께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원래 그가 살던 마을은 강시 집성촌이다. 필시 그 아이의 부모는 피난민이었을 것이리라. 혈족 하나 없는 동네에서 남의 운동화나 훔치는 아들을 두고 사는 것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어쩌면 호러미와 둘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믿을 것이라고는 그 아이밖에 없던 어미에게 아들의 나쁜 손버릇은 곧 절망이었으리라. 그러니 동네 부끄러워 이사를 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피부치 하나 없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살든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동네 시립도서관에 수필 강의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고는 하는데 분실물을 보관하는 장에는 언제나 주인 잃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휴대전화도 있고 각종 문구류도 있으며 꽤 값이 나갈 만한 물건도 많다. 값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잃으면 안달을 하며 부모님의 꾸지람을 염려해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옛날이 자꾸 떠오른다. 특별히 친했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보고 싶다. 난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이 아닌가.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마을에선가 제 어머니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시절을 보낸 이가 어디 우리뿐이랴.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끝내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얼굴이 유독 궁금해진다. 그는 결코 도둑이 아니었다. 다만 운동화가 신고 싶어서 용기를 내 잠시 가져갔을 뿐이었다. 딱 한 번만 그 운동화를 신어본 후 돌려주려 했다고 제 어머니의 꾸지람에 대꾸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